앞으로 2주간 모더나 백신 701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루마니아의 백신 기부에 대해 정부가 협의 중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가 무상 제공이 아닌 스와프 차원이라고 정정해 논란입니다. 야당에서는 백신 굴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프간 국민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당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북한이 잘못하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거리를 뒀습니다. 윤석열 캠프 특보가 이준석 대표 비판글을 올려 양측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에 공장 옹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내일 밤에는 12호 태풍 오마이스 상륙이 예보돼 추가 피해 우려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정부는 모더나 측으로부터 앞으로 2주간 701만 회분을 공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겠죠? 공급 약속이 지켜지면 현재 50.4%인 1차 접종률을 추석 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목표 달성도 가능해집니다. 첫 소식은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101만 회분을 시작으로 모더나 백신 701만 회분이 2주간 국내로 들어옵니다. 지난 7일 130만 회분 이후 16일 만입니다. 내일 101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600만 회분이 9월 첫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701만 회분은 지난 6일 모더나사가 제조소 실험실 문제로 425만 회분 이하를 공급하겠다고 통보한 것보다 많은 물량입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항의 방문 당시 모더나 측이 공급 지연에 대해 사과했고 이메일 등을 통해 확약한 만큼 이번 공급엔 차질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급 약속이 지켜진다면 9월 초까지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총 831만 회분입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18에서 49세 995만 명 접종부터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 6주로 늘렸던 화이자와 모더나의 1, 2차 접종 간격이 다시 4주로 단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접종 계획의 변경까지도 검토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대본에서 아마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됐다며 남은 7, 8월 미공급 물량 215만 회분이 9월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628명을 기록했는데 2,000명대에서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주말 상황을 고려하면 감소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변경된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적용합니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751명. 직전 한 주와 비교하면 1.6% 줄었습니다. 유행 규모가 늘지 않고 다소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행이 줄어드는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아니고 유지되는 수준에 불과한 만큼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전주 32명에서 54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가 꾸준히 생기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 부족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821개인데 어제 저녁 기준으로 비어있는 곳은 273개입니다. 대전은 확보한 14개 병상을 모두 사용 중이고 세종과 충남은 빈 병상이 각각 1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438개인데 경북은 남아있는 것이 없고 인천과 대전, 전남, 제주 4개 시도는 2개씩만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내일부터 밤 9시까지로 1시간 줄어들고 편의점 취식도 밤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로 유지하지만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2명을 포함하면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어제 루마니아가 자국 내 남는 백신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해드렸죠. 루마니아 국영통신이 보도했고 우리 방역당국도 협의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리 외교부는 어제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무상 공여가 아니라 백신 스와프라며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뿌렸습니다. 백신 수급 관련 정부의 혼선이 또 불거진 겁니다. 야당에선 백신 거지가 됐냐며 백신 공급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어제 루마니아가 폐기 직전에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루마니아 국영통신 보도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자정 무렵 외교부가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는 무상 공여가 아닌 백신 스와프 차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 입장과 달리 공여 가능성은 배제하고 남는 백신을 먼저 빌려온 뒤 나중에 갚는 방식인 스와프 논의만 인정한 겁니다. 루마니아와 우리 정부는 백신과 의료기기 상호 공여 등 백신 서합 차원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제공 백신의 유효기간도 2달 이상 남아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뒤늦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받는 백신 굴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백신 거지가 됐냐고 비판했고 유승민 후보도 자괴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발언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며 국가 간 보건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겨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700여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도들은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윤수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 사이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에도 5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해 지난 20일 시설 폐쇄 명령을 받자 거리로 나온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입니다. 폐쇄했으니까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보다 안전한 곳이 없죠. 야외에서. 경찰 추산 신도 700여 명은 광화문 사거리를 중심으로 인도의 1m 간격으로 뛰어 앉았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일제히 휴대전화를 들고 정광훈 목사의 온라인 설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도들은 돗자리와 의자를 펼쳐놓고 앉아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철제 펜스와 버스를 동원해 예배 장소 일대를 둘러쌌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경찰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시민교도가 죄인이에요. 광화문 일대에 신도 700여 명이 몰리자 시민들은 거리두기 조치가 무색해진다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이고 오늘 그런데 너무 교통도 복잡하고 사람도 너무 많고 종교활동도 좋지만 서울시는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단속한 결과 모두 359명을 적발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업소가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하다 단속됐고 차량을 이용해 장거리 손님을 받은 업소도 있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 꺼진 건물 앞, 경찰이 굳게 닫힌 철문을 뜯어내자 철문 하나가 더 나옵니다. 문이 열리자 붉은 조명에 유흥업소가 나오고 방송 나왔습니다. 안에 계세요. 들어가세요. 종업원과 손님들이 구석진 곳으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업소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인텔과 연결된 뒷문으로 손님을 받고 앞문엔 망보는 직원도 배치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3월 방역수칙을 어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곳인데 이번에 또 단속에 걸렸습니다. 또 다른 업소는 거리에서 손님을 모은 뒤 차량으로 이동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은 일제 단속에 앞서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며 유흥업소의 단속 계획까지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만에 359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업주뿐 아니라 손님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며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가을 장마가 요란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옹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부터는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상륙하는데 남해안에 최대 400mm의 폭우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도로 위로 갑자기 벽돌과 토사가 쏟아집니다. 어제 경남 양산에 시간당 5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내리면서 높이 30m, 길이 50m짜리 공장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오두둥 하면서 좀 큰 소리도 났고 벽돌 조금씩 떨어지면서 붕괴가 됐죠. 공장 한 개동이 일부 내려앉았고 차량 2대도 파손됐습니다. 옹벽에서 토사가 쏟아지면서 전신주는 이렇게 반토막 났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강풍에 어선이 전복되면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도로 10여 곳이 침수돼 통제되는 등 가을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 밤에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합니다. 남해안에는 최대 400mm 폭우가 예상됩니다. 태풍과 정체전선,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8월 말까지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잦은 비로 집안 곳곳이 약해진 상태라며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2층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출구가 막히자 일부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주택 2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인천 서구의 한 4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 있는데 그냥 저기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다봤더니 그냥 연기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꽝꽝 소리 나고 그러더니 2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4층에 살던 50대 여성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입주민 2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5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시작된 2층 집에는 20대 남성이 혼자 있었고 불이 나자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방에 있다가 나와보니 뭐가 소리 나갖고 그거 됐대요. 밥을 먹다 보니까 뭐가 펑펑해서 연기가 나더래.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 경찰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지난 5월 세상을 등진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피해 학생의 의붓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피해 여중생의 유서가 공개됐는데 어린 소녀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통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까지 고스란히 담겨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나쁜 사람은 꼭 벌 받아야 하잖아.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막 두근대. 지난 5월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A양의 유서입니다. 최근 유족들이 A양의 방을 정리하다 발견했습니다. A양은 유서를 통해 솔직하게 다 털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이 아플까봐 미안해서 얘기 못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만 아프고 싶어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하다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습니다. A양은 지난 5월 12일 친구 B양과 함께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B양의 의붓 아버지 C씨. 하지만 C씨는 첫 공판에서 성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가 그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잖아요. 뻔뻔스럽게 아직도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C씨는 경찰에 3번에 걸친 영장 신청 끝에 지난 5월 25일 구속됐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축소로 대규모 환불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된 피해 상담 건수만 1,000건 가까이 되는데 정부도 딱히 해결할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머지포인트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서비스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말과 함께 법적인 절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예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 배너가 있지만 환불 내역과 인원 등의 정보 공개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249건에 불과했던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도 일주일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많이 답답하죠.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직접적이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지 않나. 그냥 뭐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사태가 이런데도 정확한 발행 액수와 업체 수 파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상품권업으로 등록해 당국의 규제망을 피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뱅크런 사태 발생 시 머지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선불충전금을 외부 기관에 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돼 있지만 9개월째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코스피 3천 시대를 이은 한국 증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한 주 코스피가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3천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의 증시 상황을 짚어보고 유독 한국 증시가 더 흔들린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부 이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난주 우리 증시만 흔들린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증시도 변동성의 영향으로 크게 출렁였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내 테이퍼링, 즉 풀린 돈을 걷어들일 거란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테이퍼링 이야기가 사실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 단행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왜 흔들린 겁니까? 네, 테이퍼링 시행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거라는 신호가 왔기 때문입니다. 예. 네, 지난주 7월에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연내 테이퍼링을 시사했습니다. 당초 내년 초쯤으로 예상됐었죠. 예. 또 골드만삭스가 오는 11월 테이퍼링을 공식 발표하고 내후년 3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구체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불안감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거의 파랗게 질리다시피 했어요. 시가총액이 100조 원 정도 날아갔는데 너무 크게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반도체 업황 우려로 이미 한 차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는데요. 예. 주가 하락의 시발점은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입니다.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 말 그대로 공급 과잉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에 나서면서 전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18.4%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32%나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동안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을 언급하면서 이제 호황을 기대하고 또 전망을 했었는데 외국계 투자은행 보고서 하나 때문에 이렇게나 흔들린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4년 전을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또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였는데요. 2017년 11월 고마웠던 매물이 잠시 멈춰야 할 시간이라는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정점이 지났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 충격 때문에 당시 하루 만에 주가가 5% 넘게 빠져 시총 1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정말 비슷했군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전망은 맞았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보고서 발표 2달 후인 2018년 반도체는 유례없는 초호황기를 맞았고 삼성전자는 2018년에 영업이익을 50%대를 기록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물론 시장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 피해본 개미들은 분통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 증시 이제 하락세를 멈출 수 있을까요? 네, 관건은 바로 델타 변입니다. 확산세에 따라 테이퍼링 시기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델러스 연준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가 델타 변이 영향에 따라 테이퍼링을 늦출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테이퍼링과 델타 변이 확산이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주식시장의 혼란은 이어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연초에 주식시장 화랑으로 뛰어든 영끌족들이 참 많은데 걱정이군요.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찾아 통일 외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진보 정부와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만 북한이 잘못한다면 잘못했다고 말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차별화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하겠다며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DJ 사저에서 통일 외교 구상을 발표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과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공정성 논란을 촉발해 현 정부에 부담을 줬던 평창올림픽 단일팀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를 극명하게 북한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를 예로 들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우리 국민과 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다음 달 4일 당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 충청 지역에 이틀째 머물고 있는 이낙연 후보는 세종의사당 설치 공약으로 지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자 당내 친문을 중심으로 이낙연, 정세균 후보 단일화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 후보는 가능성을 일축하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야당에선 봉합된 걸로 보였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 캠프의 한 특보가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라며 이 대표를 직격한 뒤 논란이 커지자 특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지만 측근 그룹에선 윤 캠프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미지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당내 갈등에 침묵해온 윤석열 후보가 나흘 만에 공개 행보에서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그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얘기고 윤 캠프 측에서 당대표 사퇴 후 비대위 구성이 논의됐다는 언론 보도를 강하게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윤 후보 캠프에 나흘 전 합류한 민영삼 국민통합특보가 이 대표를 정면 공격하면서 갈등 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민 특보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서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든지 묵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윤 후보 캠프 인사들이 제기해온 이 대표의 공정성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와는 서로 신뢰관계가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캠프 관계자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국민통합특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서부터 당 대표를 비난해왔다며 윤 후보가 단속한 게 맞는지 의문이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후보도 윤 후보 측을 겨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좀 그만 흔들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민 특보는 3시간여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윤석열 후보 캠프는 민 특보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반쪽짜리 사과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사과를 말하는 건데 근데 왜 반쪽짜리 사과라는 겁니까? 예, 먼저 이 사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237자 분량의 글인데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더 빨리 갔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이 옳다 이렇게 말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 지사가 사과한 건 더 빨리 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도착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큰 불이 났고 소방관이 실종이 됐는데 이 지사가 웃으면서 먹방 촬영을 했다라는 거 아닌가요? 이 한 빅데이터 사이트의 분석을 봐도요. 8월 3주차 이 지사의 연관 검색어로 화제와 쿠팡, 또 먹방, 떡볶이 등이 급상승을 했고 급기야 세월호 7시간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연관 검색어의 키워드로 올랐습니다. 결국 사과를 한 걸 보면 이 지사도 여론을 의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미적지근한 사과를 했을까요? 예, 이 지사나 혹은 이 지사의 대선 캠프 쪽에서는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 이런 기류 또한 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초반에 논란 자체가 부당하다고 반박을 했던 것 역시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저녁밥 먹고 달려와서 새벽 1시가 넘어서 현장에 가서 제가 3시 정도까지 현장 지휘하고 관리했는데 이걸 가지고 빨리 안 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좀 부당한 거죠. 예, 당시에 경기도 역시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은 과도한 주장이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는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사과를 한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래서인지 진중권 전 교수도 상황에 밀려서 한 사과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또 네. 진 전 교수는요.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면 세월호가 가라앉을 동안 먹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냐. 또 인간적인 공감 능력의 문제다 이런 비판을 내놨고요. 네. 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세월호 현장에서 컵라면을 먹은 장관도 경질이 됐는데 이 지사는 떡볶이를 먹었다면서 그러고도 화재 희생자에게 절절한 연결사를 썼냐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긴박했던 그날 그 순간에도 그는 어김없이 동료들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영영 이별해야 할 줄 정녕 알지 못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반쪽짜리 사과의 느낌표는 사과는 고양이처럼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과에는 흔히 3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죠. 이 내용과 태도 또 타이밍인데 약자로는 유연성과 민첩성을 겸비한 고양이와 영어 발음이 같습니다. 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이 있게 또 빨리 사과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지사는 분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비껴가고 또 진정성이 보이는 육성 대신에 SNS 글을 올린 데다가 사과의 시점도 논란이 3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동안 여야 후보들은 이 지사가 지사 찬스를 선거에 이용한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이번 먹방 논란을 보면 이 기회가 언제든지 위기로 돌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조국의 그림자입니다. 네. 지난주 국회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참 많은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요? 예, 이 원래 민주당은요, 이 유튜브와 온라인 게시물 위주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토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리면서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다고 판단한 언론개혁으로 타깃을 옮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내로남불이 지난 재보선 참패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차선책인 언론 개혁에 손을 댔다는 거군요. 네. 어쨌든 근데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죠. 네, 그런데 그동안 여당이 주로 언급해왔던 왜곡 또 가짜 뉴스들을 돌아보면 주로 조국, 김경수 등 정부 여권 인사에 대한 비판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여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조국 전 장관 재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2년 전이죠. 2019년 10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패가 망신해야 할 보도라면서 바로 이 조 전 장관 사건을 꼽았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 보면서 정말 잊었듯이 잡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느꼈고 징벌적 배상 제도라는 게 미국에 있더라고요. 왜곡해서 그렇게 쓰면 완전히 패가 망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제도 도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김경수 지사나 조 전 장관 부인 재판의 경우 모두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에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재판 결과를 보기도 전에 정말 말 그대로 패가망신했을 언론사가 많았을 것 같아요. 주로 보수 언론과 여권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인데, 근데 최 기자, 그렇다면 반대로 보수 진영을 비판하는 뉴스에는 어땠습니까? 예, 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보도가 대표적인데요. 이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MBC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수사 개시도 전에 비판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예, 결국 도청과 해킹 등 불법 사찰 의혹은 무혐의 처분이 났고요. 보도 역시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지만 여권이 지목한 가짜 뉴스에 이 해당 사례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언론중재법의 기준이 선택적 정의에 갇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조국의 그림자의 느낌표는 불리한 진실을 숨기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지지 의사를 표명한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2009년이죠. 칼럼에 쓴 말입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수많은 진실이 은폐됐다면서 불리한 진실도 전부 드러내고 인정하는 데서 비로소 진보가 출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정부가 정작 자신의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서 마련한 법안은 아니기를 바라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쟁과 난민 등 세계적 문제에 메시지를 던지는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의 작품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 작가 뱅크시는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기습적으로 작품을 그리는 얼굴 없는 작가인데요. 그래서 이 전시도 작가 인증이 없다는 게 논란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아스팔트 위 난데없이 쌓인 모래성, 인형 뽑기 기계에 집게가 그려진 벽화, 근엄함을 내려놓고 아이스크림을 손에 든 동상. 뱅크시가 올여름 영국 시골 마을 곳곳에 남기고 간 신작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뱅크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작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디즈니랜드를 풍자한 디즈멀랜드로 꿈과 환상 대신 세상의 어두운 단면들을 마주케 하고, 난민 위기를 다룬 작품으로 번 돈으로 난민 구조선 루이즈 미셸호에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며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Banksy shows up the most critical issues surrounding us. Let's not forget about what happened in Syria. 유럽과 호주 등 11개 도시를 거쳐 서울을 찾은 전시에선 오리지널 인증 마크나 뱅크시 작품의 공식 보증기관 패스트 컨트롤의 검증을 거친 원화 27점도 포함됐는데, 뱅크시의 익명성 때문에 작가 인증 논란도 따릅니다. 전시회 자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지만 들어가는 개별 모든 작품 요소, 연도와 작품 설명까지 뱅크시의 회사인 패스트 컨트롤은 다 알고 있고, 끊임없는 파격과 뒤따르는 논란 속에 얼굴 없는 작가 뱅크시의 메시지와 영향력은 더 커졌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하면서 내일과 모레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남 서쪽에서 북상하고 있는 오마이스는 내일 오후에 제주를 지나 밤에는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으로 태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지면서 돌풍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모레 화요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100에서 300mm, 중부지방에는 50에서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많은
많은 비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해상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바다의 물결이 높게는 5m 이상으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청주 26도, 부산이 2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경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취임 직후 이 자리에서 한 말이 기억납니다. 구관이 명관이란 평가가 나온다면 이 대표에겐 가장 뼈아픈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임 100일도 안 돼 당에 김종인 같은 어른이 있는 게 낫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습니다. 뭐가 됐든 당내 잡음의 한 축이 이 대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입보다 귀를 더 열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겠죠. 좀 말을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를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불공정한 경선 관리나 자기 욕심 같은 비판이 멈추지 않는다면 정말로 구관이 명관이란 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